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상권 회복을 위한 동성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어제 첫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는 공무원과 상인회,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데요. 이 상인회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2, 3년 이후에는 한강 이남 최대 상권이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대구 시민이라면 동성로에 대한 추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갔던 맛집, 누군가를 기다렸던 만남의 장소들, 이제 동성로가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새 단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역 젊은이들이 만들어갈 추억의 모습은 다르더라도 그곳이 동성로였다는 것은 대구 시민 모두가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21도, 안동 23도로 전날과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현재 예천과 안동, 의성, 봉화에는 폭염경보가, 영주와 청송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봉화 32도, 안동 3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의성군이 지난 4월에 발생한 농작물 4개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의성군은 재난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 23억 원을 편성해 과수농가 긴급방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에선 지난 4월 8개 읍면 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가 나타나면서 서리가 내렸고 이 때문에 3천여 개 농가, 3,200여 헥타르의 농지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이 그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안덕면과 분안면, 현사면이 500헥타르대, 현동면과 진보면이 400헥타르대의 피해를 봤고요. 작물별로 보면 사과의 피해가 가장 컸고 자두와 복숭아, 고추 등의 작물도 피해를 봤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되면 일반 재난지역일 때 지원받는 18개 항목에다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과 가스,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의성군은 복구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농작물 병해충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와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지나 싶었는데 기온이 다시 올랐습니다. 이미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났고 현재 기온도 31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많지만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울진과 영덕 등 경북의 대형 산불 피해지에 송이 소나무가 심어집니다. 경북도가 울진과 영덕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올해 송이 소나무 묘목 8,000그루를 시험 식재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산불 피해지에 송이 소나무를 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보급될 송이 소나무는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한 신나리 일품 송이 소나무 3년생 묘목인데요. 경북도는 내년부터 울진 등 산불 피해지에 송이 소나무 식재를 대폭 확대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키울 계획이고요. 식재 후에 15년이 지나면 송이 수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진과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14,000여 헥타르와 406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30도, 습도는 81%, 체감온도 32도 내외로 여전히 무덥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구름이 끼면서 5에서 30mm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어제 독도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울릉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독도박물관에서 지난 7월 제주 해녀박물관과의 공동기획전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독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에 참여한 김은구 사진작가가 찍은 것인데요. 사진을 촬영한 날짜는 7월 18일로 당시 일기예보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예보돼 있고 이날 실제 기상이 좋지 않아서 여객선이 독도에 접안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일본인 학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흐린 날에도 육안으로 독도에서 울릉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해당 사진 및 당시 촬영한 전시 콘텐츠를 8월 29일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개막하는 제주 해녀박물관과 공동기획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인데요. 울릉군은 독도박물관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처럼 새롭게 발굴한 자료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시행됩니다. 시행령에 담긴 내용과 의미 이남옥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지 4개월여 만에 시행령까지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과 공항 신도시 및 물류 산업단지 조성과 이주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공항 건설로 발생하는 이주민 분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이주자 세대별로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2천만 원과 세대 구성원 1인당 250만 원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500만 원 정액 필요성을 마지막까지 설득하여 2천만 원으로 정부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네. 또한 신공항 건설 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이내를 주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과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은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의성군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 신도시 물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이제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이 2천만 원으로 이제 증액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경북도에서 건의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건번 시행령에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된 이주자 분들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과 공항 경제권 조성을 위한 주변 지역 개발 사업 국비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국토부, 국방부 등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500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또한 주변 개발 예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사업도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반영시켜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8월 8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대통령제가 공포를 거쳐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특별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까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 역시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맞추어 의성군 공항 신도시를 항공산업과 물류 중심의 공항 경제권의 핵심 급점 도시로 건설을 해나가고 예. 경북의 산업 역시 공항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공항 배후 지역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공항 신도시는 어떻게 조성되나요? 예, 대구 경북 공항이 중남부권의 항공 물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항 자체의 건설보다 공항 배후 지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경상북도는 공항 신도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공항 신도시는 의성군 일원에 약 100만 평 규모로 첨단 항공 물류를 중심으로 주거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복합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크게 4개 권역으로 중남부권 항공 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미래식품 기술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예.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 올해 안에 공항 신도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공항 개항에 맞춰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항 신도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 있습니다. 예. 관련 기업 유치 활동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사흘간 구미코에서 항공방위 물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 참가 유치를 시작으로 기업과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 항공 MRO, 물류, 방산기업 등 60여 개 기업이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주요 기업으로는 엠브레어, ATR, 한국 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라이진 X1, STX 에어로 서비스, UPS, 페덱스, 알리바바, 진에어 등입니다. 박람회 참여뿐만 아니라 경북도와 항공산업 협력을 위해서 MRO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업 중에서 특히 엠브레어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엠브레어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엠브레어는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작사입니다. 예.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표 사업 부분은 민항기로 현재 75개국에 2,400여 대의 항공기가 운항 중입니다. 특히 150석 이하 중소형 항공기 분야에서 30% 정도 점유율로 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엠브레어 항공기가 없지만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시작으로 흑산도, 백령도 공항 개항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예. 지난 5월에 엠브레어의 주력 여객기가 포항 경주공항에서 울릉도 손해 비용을 선보이며 울릉도 취항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와 엠브레어 사이 업무 협력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홍보활동, 항공산업 컨설팅과 자문,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협력입니다. 예. 세부 내용으로는 9월에 항공방위 물류 박람회에 참여하고 도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항공 관련 강의 제공 등 인재 양성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엠브레어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연락사무소를 우리 도에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그러면 항공 관련 인재 육성에 이 엠브레어가 함께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 배후도시에 항공 MRO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한 항공산업 공동 캠퍼스를 조성해 MRO 공동 실습장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동 캠퍼스에서 엠브레어가 학생들에게 항공 관련 강의와 실습 훈련 등을 제공을 통해 예.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큰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박람회 참가 기업 가운데 페덱스 또 알리바바가 눈에 띕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면 물류단지는 물론이고 신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공운송 기업인 페덱스 등 글로벌 기업이 오면 항공 물류와 관련된 포장, 가공,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연관 기업이 들어오면서 예. 항공 화물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항공 물류 기업 유치는 신규 노선 개설과 물동량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예. 대구 경북 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업 유치가 필수합니다. 경북도는 저렴한 임대료 제공, 관세 면제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물론이고 이 물류단지를 활성화하려면 신공항으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예, 연계교통망 구축은 대구 경북공항의 물류산업의 성공과 기업 유치를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총 사업비 14조 1,800억 원을 투입해 예. 대구 경북 광역철도, 의성 IC부터 신공항 간 도로 건설 등 10여 개 노선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철도의 핵심인 대구 경북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예. 특히 공항과 물류 산업단지 간의 접근 교통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경북도는 물류단지와 신도시의 최단 접근 도로를 계획하여 국토부 민항 건설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8월 말 발표 예정인 민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예. 반영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시행으로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남옥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VR 미디어 아트 전시가 융합된 연극이 열렸다고 합니다. 연극이요. 상실감 회복 프로젝트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연극인데요. 그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이 연극은 일상 속에서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 나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1층에서 지하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또 행복한 순간과 버리고 싶은 순간을 기억해 볼 수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네. 공연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체험이 시작되는 건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이낙연 감독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적은 다음에 쭉 찢어서 구긴 다음에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고 싶은 순간 어떤 걸로 쓰셨어요? 저 입시요. 입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버리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은 뭐죠? 제 이름은 이주연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열차 즐거운 추억이 되기.
저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지어진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은 사랑으로 이름이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라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름보다는 대기번호, 어떤 직책 이런 이름으로 불려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내 인생에서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코로나 이후가 끝나 보니까 이미 세상은 너무나 변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지금 ABB 이런 변화들이. 이 속에서 어떤 연극을 해야지 관객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대구예술진흥원에서 ABB 결합 지원 사업에 또 저희가 지원하게 됐고, 기술이라는 분야와 또 연극이 가진 장점, 아날로그, 그리고 관객과 직접 만난다는 서로의 장점이 융합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관객분들에게 나와 만나는 이제 선물 같은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접목된 연극이라서 그런지 기존 연극과는 사뭇 다르네요. 네, 체험형 관객은 VR 화면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도 써볼 수 있고요.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는 관람형 관객들이 이 장면을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주연, 서근석 배우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관객 참여형 연극인 만큼 참여해 주시는 그 관객분들이 마음 편하게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배우들이 현장에서 그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는 부분이 좀 제일 신경이 쓰였어요. 연습하는 동안 관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변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VR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생소하면서 신기했거든요. 기술과 예술이 서로 용합해서 한다는 그 연극 형태 자체부터가 되게 좀 저한테는 신선한 경험이었고, 저희 당신의 연극을 통해서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장르의 연극을 만드는지 이 첫 경험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경험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기술 융합된 연극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준비를 하면 전자장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수들도 있고, 그런 변수들을 저희들이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었었고요. 다른 연극들은 나 혼자만 연기를 하고 관객들은 구경을 하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 참여도 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경거리도 많지만 저희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체력 단련도 많이 했었고요. 대구 최초 VR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되게 가슴 떨리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연극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갔다라고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극에서 모든 배우들이 마음행 열차 승무원 역할을 맡았다고요? 네, 배우들이 관객의 마음 찾기 여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이 타극단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이번 연극의 첨단 기술을 좀 녹여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의 소감 들어봅니다. 김나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연극에서 VR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고, 관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중간중간 약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봉조입니다. 미디어 아트를 일방적으로 보는 공연을 많이 봤었는데 VR을 보고 그리고 직접 제 이름을 호공에다 쓴다 그래야 되나요? 직접 쓰는 것들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불러보고 또 누군가 불러준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백상미입니다. ABB 관련된 연극이라고 해서 참여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 스토리 자체가 저의 시작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습을 쭉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저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 이름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병기라는 작곡가입니다. 예술과 기술이 또 융합된 형태, 그리고 그 관객이 주인공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이걸 제가 직접 해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배우가 내 이름에 의미를 물었을 때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이게 성장하면서 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되새겨보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극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 연극이었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2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온열 질환에 노출된 폐지 줍는 어르신들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자, 맞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하는 일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한데요. 실제로 지난 2일 광주에서는 폐지를 수거하던 60대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새벽에 길을 나서 오후 1시 20분쯤 집으로 돌아왔는데 발견 당시 체온이 41.5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폐지 수거를 중단해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가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폭염과 혹한 같은 기후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 모자와 냉토실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긴급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찜통 더위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폭염은 젊은 사람도 견디기가 힘든데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네, 무더위에 일부 어르신들은 유일한 생계 수단인 폐지 수집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북구 칠성동 대구 능금시장에서 15년째 폐지를 모아왔던 90대 A씨는 연이은 폭염에 지쳐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자택에서 만난 A씨는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면서 몸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선풍기 앞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더위를 이겨내고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더라도 정말 손에 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네. 이중고네요. 네,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골판지 1kg당 가격은 2년 전 평균 138.3원에서 전월 72.7원으로 47% 급락했습니다. 이마저도 어르신들이 고물상에서 골판지 1kg당 받아가는 금액은 5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폐지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폐지 가격은 2021년 중국 정부의 폐지 수입 금지 조치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환경 보호를 위해 2017년 고체 폐기물법을 개정해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서 2년 전 수입 금지 대상에 폐지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수거를 하지 않으려는 국내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폐지를 모아도 중국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지를 주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건데 이분들은 정말 폐지 줍는 일이 아니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취미 삼아 폐지를 줍던 이들은 떠나고 생활비를 구할 수 없는 이들만 현장에 남았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역시 폭염에 이전만큼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 못해 수거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5년째 폐지를 수거하고 있다는 70대 B씨는 날이 갈수록 골판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요새는 3시간 넘게 돌아다니면서 100kg을 모아도 5,000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3시간을 일해도. 네. 그래도 이 돈이라도 벌려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산한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약 1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2.3km를 이동하고 11시간 노동하며 1시간당 948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시간당 그러면 1,000원이 안 되는 돈이네요. 네. 고된 노동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네요. 네,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구시는 지난 2020년에 대구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조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요.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예산 2천만 원을 들여서 폐지 줍는 어르신 1,070명에게 안전 야광, 조끼, 우의, 야광, 쿨토시 등을 지급했습니다. 예. 문제는 온열 질환 등 기후 변화나 경제적 지원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자원순환이라는 공적인 역할도 크다면서 제도권 안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원순환 기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국내 폐지 발생량의 34.8%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폐지의 경우 73.9%가 어르신들이 수거한 폐지였습니다.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어떠한 소속도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네. 대책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 부연구위원은 어르신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고물상에 예산을 지원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고 얼음물 등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직접 동행 취재를 했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이 낮 최고 기온이 34도에 이르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작업하는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함께한 분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80세 C씨였습니다. 고물상에서 만났는데요. 폐지 무게를 재는 저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네. 이날 C씨가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칠성시장 일대를 돌며 주운 박스는 약 100kg이었습니다. 100kg. 예. 네, 폐지 가격이 1kg당 50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그는 간신히 5,000원권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3시간 동안 일해서 폐지 100kg을 수거하면 네. 그게 5,000원이요. 5,000원입니다. 네. 정오부터 3시간 동안이면 가장 더울 때 아닌가요? 네, 그럼에도 고물상 처마 및 그늘에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내 빈 수레를 끌고 다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오전 7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칠성시장 곳곳을 다니며 폐지를 줬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3번 하시는군요. 네. 시장은 박스 나오는 시각이 제각각이라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검은 띠가 둘러진 밀짚 모자와 파란색 디지털 무늬 토시가 더위를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향하자 구부정한 자세로 수레를 끌고 도로 갓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을 피하는 와중에도 곳곳에 버려진 폐지들을 단숨에 찾아냈습니다. 예. 음식물 찌꺼기와 악취가 진동하는 폐지도 많았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곳은 자신이 치워야 한다며 쓰레기 청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면은 12시에서 3시 사이면은 그 가장 이제 아스팔트도 뜨거울 때잖아요. 네. 예. 이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안 됐지만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폐지를 줍기 위해 수백 미터를 쏘다니고 수백 번 허리를 숙인 탓입니다. 조금 쉴 법도 했지만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다른 경쟁자들이 박스를 휩쓸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는 숨을 헉헉거리면서도 버려진 폐지를 찢어 수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날 2시간 동안 약 40kg의 폐지를 더 수거했습니다. 예. 이대로 고물상에 가져가면 2,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날은 수완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니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줄었고 이제 정말 간절한 사람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폐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텐데 가을이 되면 줍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에서는 그 폭염일 때는 작업 중지권 같은 제도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는 누군가가 좀 잠깐 쉬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보호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동행한 2시간 동안 휴식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늘을 겨우 차단해서 수레를 두고 640ml 플라스틱 통에 담긴 얼음물을 마시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네. 물을 모두 마시고도 갈증이 났는지 한참을 물통을 휘저었는데요. 취재진이 500ml 생수를 건네자 금세 물 한 통을 다 비우면서 이번 여름은 정말 유독 더덥다.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폭염에도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폐지를 줍는 일은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북구 칠성동의 한 쪽방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각종 잔병 치레가 계속되는 아내에게 드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슬하에 딸 한 명이 있지만 무작정 도움만 요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네. 그는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어쩔 수 없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폐지를 줍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책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우선 행정안전부가 어제부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먹는 물 나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먹는 물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도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에 조례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만 제정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사후 관리도 확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G2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이어서 중국 부동산 기업의 파산 보호 신청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G2 리스크가 향후 경기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8월 들어서 먹구름 같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현재 중국 1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5년 연속 신규 주택 판매 1위에 올랐던 비구이 위안 등이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등 중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헝다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이 나와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17일 미국 뉴욕 맨하튼 연방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파산 보호 승인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어떤 심리 기간이 있는데 이 심리는 9월 이제 20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기간을 이것은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헝다그룹의 역외자산, 그러니까 영내가 아니고 역외자산에 대한 모든 소송이 일단 중지가 되고 이 채권자들의 압류가 불가능해지고 헝다그룹이 여기에 이제 부채 중 상당 규모가 이제 미국법 아래에 놓여지면서 어떤 이제 회생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헝다 이슈는 지금 사실상 2021년 12월에 사실 22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때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유예됐다가 지금 뭐 질서 있는 어떤 정리 수준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비고이 위안이라고 하면 내수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1, 2, 3위 업체가 이렇게 어렵다면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1, 2, 3이라는 건 이제 상위 지금 부동산 그 그룹들이 다 좀 어려우니까 더 이렇게 주목하는 건데요. 네. 그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사실상 헝다그룹이 과거에 촉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헝다그룹이 이제 디폴트를 공식화한 이후에 그 이제 하위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저우에나 화익년, 스마오 등 같은 중국의 굴지의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지금 현재 디폴트에 내몰리면서 이 부동산 전체 시장에 대한 침체가 본격화된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사실 지난해 말 그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이 45% 정도가 채무 원리금을 감당할 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러 가지 경고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이런 현상은 사실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이 시기 이후에 이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가 같이 겪는 일인데 특히 우리도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부동산 PF 문제들이 산재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중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도 그동안 고성장 시기에 이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들이 이번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대로 보여지지만 이제 이번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 이것을 중국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모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조금 규모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번에 CNN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 형다그룹의 총 부채 규모는 2조 437억 위안이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체감이 이제 375조예요. 야. 그래서 그 미국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요? 그렇죠.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75조 원인데 이 중국의 국내 총 생산에 비하면 또 2%인데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죠. 전체 2%니까. 네. 그래서 이 막먹는 규모라서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2021년, 22년 누적 손실액도 지금 5,819억 그 위안이기 때문에 현재 3월 기준, 올해 3월 기준으로 헝다는 거래 정지가 있는 이제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민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까지 디폴트 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다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리먼 사태처럼 이 파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먼 사태와 같은 큰 파장이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질서 있는 구조조정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이 지금 이슈되는 1, 2, 3의 업체는 다 민간 개발 업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그림자 금융이 그동안 많이 이슈화 됐는데 한 번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부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큰 파장은 되지만 아마 정부에 얼마나 그 이제 적극적인 뭔가 대응이 됐느냐가 달렸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그림자 금융 문제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슈화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정책적으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워낙 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 부채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주요 글로벌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신용 등급 강등 후에 미국 은행들도 강등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도 영향을 받겠어요? 네,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현재 이들 기업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 등급을 강등을 이미 했고요. 무디스 네. 기준으로도 강등을 했고 이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신용 등급 강등과 동시에 이 부정적 전망을 지금 유지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에서 12개월 사이에 또 한 번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연되는 상황에 따라서 신용 등급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하게 돼 있고요. 이 유동성 및 자금 조달 어떤 리스크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금에 따라서 앞으로 재정 유연성에 대한 뭐 우려도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고 네. 6에서 12개월간 이자 지급 이런 채무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 전망을 하면 보통 6에서 12개월 사이에 리포팅을 또 해야 돼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도 그래서 이제 리포트 전에 낮춘 거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어떻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안 된다 하면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국지적인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지 좀 걱정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이제 정책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는데 네. 일단 근본 사태가 민간 부동산 그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중국 부동산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는 또 의외로 보면 굉장히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들의 주가를 보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들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그래도 금융 시스템 전체 불안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네. 선반영되고 미리 어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장이고 조금 외국인 자금들은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그 수급상 이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개방하잖아요. 그렇죠. 개방으로 인해서 국내도 이제 관광 소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가 이런 상황에서 우려로 좀 변할지 걱정이네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리오프닝이 됐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재들 굉장히 지금 한 주 전만 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내느냐. 그리고 근본 목표치가 5% 올해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대외적으로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쪽이 많아요. 이 부동산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4년 만에 이렇게 개방을 했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이제 또 중국의 시장도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위의 계층의 어떤 소비 여력은 상당히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개방된 이후에 시간을 3분기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코로나 정치 이슈로 교류가 없었던 중국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를 지켜보자. 그리고 현재는 중국도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개방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있을 것으로. 열었기 때문에 네네.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부진하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지금 최근 3개월 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지표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고용도 탄탄하다고 하는데 이번 그 중국 이슈가 미국 금리 정책에 좀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지난주 이 중국 이슈가 있기 전에 16일 날 사실 연준에서 FOMC 의사로 기록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때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확인이 되었고 고금리도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왜 그 다수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고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이런 부동산 이슈가 터졌고 또 25일 날 8월 25일 날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이 이제 연설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24일 금통이 이제 2월, 4월, 5월, 7월 계속 동결했는데 이번에 우리도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존 쪽도 금리 인상은 아마 이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장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중국 부동산 이슈와 글로벌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어제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을지 연습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예정돼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상황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을 실제로 울립니다. 이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시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요.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시민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피 장소와 국민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예능 공연과 기능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6번째 행사로 욱수농악과 수건춤,
달성 합인 들소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전통 문화를 시민들이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대구 단편영화제가 내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열립니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대구 단편영화제는 대구 지역 유일의 전국 규모 경쟁 영화제로 40분 이내의 단편영화를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개막식인 내일은 오후 7시 CGV 대구 아카데미에서 열리고 상영작 소개와 함께 가재, 호수, 처음 등 3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단편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대구 국제블루 아트페어가 오는 24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블루 아트페어는 대구 도슨트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에 70여 곳의 갤러리가 참여해 2,500여 점의 현대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행사 기간 중 도슨트 투어도 마련돼 있어 작품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미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혈당 관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공복혈당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 후 측정한 혈당으로 보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 측정을 하는데요. 이 공복혈당은 전날 평균 혈당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자 당뇨병 조절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식후혈당은 식사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당으로 당뇨가 있는데 식후혈당이 180 미만이라면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혈당을 자주 체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의 온열 질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온열 질환 감시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경북에서는 214명, 대구는 5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경북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인구가 경북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구수 대비 온열 질환자가 경북이 가장 많은 셈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 34도까지 높은 기온에 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